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숙명여대, 또 다른 대학 학생도 있어요? 아니, 몇 학년? 3학년. 전부 다 3학년. 전부 다 정치학 내지는 정치외교학과예요? 내가 정치학과 교수했었던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도 몇 명 되네. 손학규가 누군지는 알아요? 어느 대학에서 내가 고려대, 서강대. 서강대, 또 인하대. 나는 워낙 교수를 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까지 따고, 그때는 박사학위 따면은 다 교수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서는 와서 몇 군데 강사도 하고 그러다가 인하대학교 교수하다가 서강대학교 교수하다가 그 다음에 정치권에 불려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 뭐 들어왔죠? 뭐 들어왔어요? 바른미래당이 어떤 모습인지 좀 확인하러 갔다고. 바른미래당 뭐 당 지지율도 5%밖에 안 되는데 그거 확인해서 뭐 하겠어? 그럼 뭐 들어왔어요? 학점 따로?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자로. 바른미래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다. 좋은 포인트예요. 또 다른 분들, 우리 여학생은 왜 왔어요? 어느 학교? 숙명여대. 우리 김수민 의원이 숙명여대 나온 거 알죠? 김수민 의원을 보러 왔어. 김수민 의원이 미인이시니까 그 학생도 미인인데, 또 다른 학생 뭐 가만히 있어봐. 여기 말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도 갑니까? 이 학생들이 전부 교섭단체 3개 정당을, 다음 주 정의당, 다음 주 민주평화당까지 이 학생들로만 그 뭐 그냥 다 다니니까 온 거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이 학생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껴있는 제3정당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자유민주당의 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욕심은 그렇진 않아요. 아까 여기서 보았지만 왜 우리가 100몇 명 넘는 민주당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왜 또 우리가 100몇 명 넘는 자유한국당, 그 당시엔 새누리당을 떠나서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쳐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느냐? 그냥 캐스팅 보트 주려고 그랬을까요? 사실 정치를 하는데 정당이 없이 무소속으로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당이 적으면은 아주 어느 때는 물론 보람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알아주질 않으니까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있어야 집권당이니까 뭐 장관도 해볼 가능성이 있고, 또 집권당이니까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도 있고, 집권당이니까 장관이나 국장들 불러갖고서는 소위 지역구 청탁도 할 수 있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아니었으니까
자유한국당 그때 저 뭡니까 그 새누리당 그 집권당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권력이 있는데 그걸 내놓고 나온 거거든요. 물론 그때 이재용 당은 별 볼 일이 없다 이래서 나온 사람들도 꽤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큰데 뛰어나왔고 새누리당이 집권당 안에 있는데 거기서 뛰어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캐스팅 보트 쥐려고 했을까요? 나는 여기서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 창당의 어떤 목표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오늘로 딱 만 2년이 됐습니다. 언론에서, 방송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집권 2년차 평가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2년차 집권 2년차 대통령 지지율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내가 지난번 총선 그러니까 보궐선거 때 창원에 가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잘한다는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우선 경제가 망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평균 그러니까 한 3% 정도 성장을 해오던 나라거든요. 그 전에는 박정희 전두환 때는 10%, 8% 그랬지만 이 근래는 3%대를 대개 유지해 오다가 작년에 2.5% 이렇게 됐어요. 그 금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 2.5, 2.8 그랬다가 점점 낮아지고 일본의 노무라 증권인가에서는 여하튼 1.8%다. 또 어느 그 외국 기관에서는 1.5%다 그렇게까지. 그리고 실제로 지난 1분기 1, 2, 3월에는 그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0.3% 성장. 그러니까 거꾸로 저성장을 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우리만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뭐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 청년 실업률 뭐 말도 못하죠. 그 기업의 투자율 뭐 11%나 떨어졌죠. 안산 뭐 공단이다 이런 데 가면은 공장 가동률이 60% 내지 70%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4개는 놀고 있다는 겁니다. 창원 가보니까 뭐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아주 형편없으니까 이 정부가 그래도 뭐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최저임금을 쫙 높인다. 그 첫해 16.4% 그 다음에 10.4% 합해서 29.1%로 올리니까 이게 줄 사람이 집을 능력을 생각 안 하니까 줄 수 없으니까 사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그러면 저소득층의 그 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차이는 줄어들었느냐? 소위 상위 20%하고 하위 20% 그 차이가 5.7배인가 뭐 이렇게 됐어요.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사회적인 평균도 더 나빠지고 소위 사회 통합이 안 되고 그러고서는 수출은 뭐 줄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니 해도 경제거든요. 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이렇게 꼬꾸라트리는데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전망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떨어진 문재인 정부가 한편으로는 대북 관계 뭐 잘한다고 작년에 한참 이제 뭐 들썩여졌는데 요즘 그래요?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그리고 대북 지원, 대북 화해 협력을 잘해야 된다 이런 주의자인데 대북 그 인도적인 지원, 식량 지원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주장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바로 어제 미사일 쐈죠. 며칠 전에 또 그 미사일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이런 것도 쏘고 그러면서 도발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갈 데가 없는 거라. 이런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이 있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뭐 그 대표가 민생대정정 20일 동안 한다고 그러서는 배낭 메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국회에서 국회와 국회의사당 안이 국정을 논하는 말이가 그 마당이 돼야 되는데 그 앞에 계단에서 정치하고 있어요. 피켓 들고 로텐더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 계단에서 또 의사당 밖에 계단에서 또는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그 국회의원들 데모하라고 만들어준 정당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서 나도 피켓을 좀 몇 번 들고 그랬는데 정말 싫은 게 그거예요. 왜 국회의원이 또는 당의 대표가 이런 걸 해야 되나.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자유한국당은 권력을 뺏기니까 정권을 뺏기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거라. 할 일이 없으니까 정권 찾아오는 일에만 모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해요. 국회의사당 국회에서 뭐 한다고 하죠? 다 청와대에서 정해서 소위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국회 원내대표가 뭘 해요? 어림없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의논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전통이 돼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 처음 돼갖고선 그때는 그 여당 국회의원이었는데 임시국회가 끝나고선 버스 타고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주는 그때 칼국수 먹으러. 근데 내가 첫날 그러니까 국회 첫 번째 투표를 하면서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서 이걸 가를 던져야 될지 불을 던져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뭐 하여튼 뭐 찬성 발언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그것도 그럴 것 같고 반대 발언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그것도 그럴 것 같고 근데 여하튼 원내대표가 찍으라는 대로 찍었어요. 그리고 버스 타고 가면서 내가 오늘 첫 투표를 했는데 그냥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뭐 무슨 투표라고 하죠? 그거 했더니 좀 마음이 좀 찜찜하네요. 그랬어요. 의원들한테. 그랬더니 아이고 소리형 좀 지나다 보면 그게 제일 편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청와대 지령에 의해서 원내대표가 이거 찍어라 그러면 찍는 거거든. 왜? 국회의원이 있지만 모든 것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런 제도니까. 그게 대통령제를 빗대어서 제왕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하죠. 박근혜가 왜 물러났습니까? 모든 걸 대통령이 쥐고 저 안방에서 측근 최순실인가 뭐 시켜서 뭐 하고 인사도 다 그렇게 하고 공천도 다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쥐고 있는 대통령의 패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촛불혁명입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으니까. 물론 당의 대표가 좀 세고 그러면 조율은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패스트트랙 논란이 있었죠. 거기 조국 수석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 조국 수석이 공수처법 이렇게 해야 된다. 검경수사권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서 모든 걸 다 조정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의회는 허수아비가 되고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러한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정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1당, 제2당 소위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또 진보를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 이걸 벗어나서 보수 진보 다 좋다. 그러나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옳은 길, 바른 길, 내일을 위해서 가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른미래당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니 무슨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게 어딨어. 보수도 않고 진보도 않고 그런 게 어딨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우리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청년 실업이 실업률을 높이고 낮추는 것이 보수면은 높이고 진보면 낮춥니까? 아니잖아요. 보수 진보라고 하는 허상의 이념을 쫓아가고서는 서로 쌈박질만 하는 정치. 이걸 벗어나서 새로운 길 제3의 길을 택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길인 겁니다. 그냥 단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에서 총선의 주제는 문재인 여권의 심판이 될 겁니다. 경제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 만들고 본인이 일자리위원장이 됐어요. 일자리 수석도 만들었어요. 소득주도 성장위원회 특별위원회 만들고 거기서 또 간섭을 해요. 도무지 청와대에 일자리 부위원장이 있죠. 소득주도 성장위원회 있죠. 정책실장 있죠. 경제수석 있죠. 경제보좌관 있죠. 재무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에 청와대 5사람의 상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장관들이 내각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정책이 돼야 되는데 청와대 눈치 보고 청와대에서는 일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 예산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독자적으로 자발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마음껏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뺏긴다 얘기예요. 여하튼 지금 김수민 의원이 오셔서 이제 내가 그 말을 맞춰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은 이 거대 양당 좌우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싸우기만 하고 정권 획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정치를 극복을 해서 제3당이 제대로 일어서서 대통령이 대통령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루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합의제 민주주의고 그것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 대표적으로 독일과 같은 나라 이런 나라 같이 물론 거기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소위 그 의원 내각제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제도인데 제1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2당 내지 3당하고 연립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럼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면 그 당의 국회의원을 장관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의 정책을 함께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이것이 연립정부거든요. 여러분들 탈원전 정책 있죠. 저도 한때는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는데 독일에서 배웠어요. 근데 독일의 지금 메르켈 총리가 기민당 총리인데 이 사람이 탈원전 정책을 한 6, 7년 전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그런데 이 탈원전 정책은 원래는 녹색당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녹색당이 국회에 들어오기도 전에 제야에 있을 때 정책이니까 말하자면 녹색당이 구호나 다름없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녹색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3인당하고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면서 3인당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 3인당이 나중에 기민당하고 또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면서 기민당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연립정부가 되면서 정책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정책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70년 정치 역사에서 국무총리가 8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독하고 통일된 이후에. 그러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 세계 최고의 경제
그 성장과 경제적인 효율을 자랑하고 동서독 통합하고 이유를 통합하고 이유에 지금 최강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 그거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그것을 앞장서서 만든 것이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의석을 몇 개 더 얻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캐스팅 보트 제3당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구조를 권력 구조를 바꿔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제 얘기가 좀 뭐 추상적이고 그렇지만 여하튼 뭐 그렇대더라 그런 정도로 알아두세요. 우리 저 김수민 의원이 좋은 말씀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 바른미래당이 지금 사실 좀 어렵고 양당이 합쳐서 갈등이 아직 쉽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내부 내홍이 있는데 그러나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저 원내대표가 사임을 결정을 하고 일단 수습이 되고 이것이 제대로 수습이 돼서 제3당으로 제3의 길을 확고하게 나간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은 이제 열려있는 가운데 중간지대와 중도 개혁의 길은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자분